이어서 발표 준비 중인 세션은요. 오늘의 마지막 일반 세션일 뿐만 아니라 이번 행사의 마지막 일반 세션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물류 트렌드 및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 준비해 주시겠는데요. 이번에는 좌장에는 콜드체인 플랫폼의 김희양 대표님을 자리에 모시고 마지막 세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1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본 컨퍼런스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한미약품, 엔바이러테이너, 마크로젠, 사토리우스, 그 외 11개 기업에서 후원합니다. 저는 바이오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트렌드와 솔루션 세션의 좌장을 맡은 콜드체인 플랫폼 대표 김희양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약품을 만들었어도 물류가 이를 제대로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그 약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제때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물류 대란으로 많은 혼란과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 의약품에서 콜드체인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콜드체인과 물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네 분의 연사분들이 각자의 귀한 경험과 인사이트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따로 진행되지 않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사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SCM 팀의 이소영 상무님입니다. 이소영 상무님은 20년간 케미컬, 제약, 바이오 제약을 포함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오늘 발표는 글로벌 제약사의 물류 현황과 극복 사례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상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소영입니다.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는 상무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에 저를 초청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콜드체인에 대해서 발표를 한 지가 오래되었는데요. 올해 저는 현재 물류 상황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바이오 파마의 예를 들겠는데요. 글로벌 바이오 파마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해 상충과 관련해서 제가 형식상 슬라이드 한 장을 삽입을 했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어떤 접근을 취해서 단기, 장기 물류 전략을 세우는지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이는지, 벤더들과 함께 협력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우리의 생활이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어떻게 코로나 문제를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목차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어떻게 장단기적으로 비용을 줄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벤더들과 함께 협력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장기 전략과 함께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운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줄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러한 코로나를 염두에 두고 우리의 물류 활동을 실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관련된 해프닝과 관련해서 운영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우리 삼성 바이오에피스에서는 긴급 운영 상황으로 돌입을 했고, 또 딜리버리의 지연이나 비용 상승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고, 또 이 기간 동안 벤더의 불필요한 압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이런 긴급 운영 모드를 활성화하게 되면서 우리가 2020년, 2021년 조기 상반기에 좀 그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추후 슬라이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겪었는데요. 2019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의 물류팀의 일상 업무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비행기가 취소가 되고 또 국경이 폐쇄되고 또 자원이 제약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인적 자원 또 원재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픽업이나 드랍오프가 가능하지 않았고 또 선적이나 하역 등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든 요인 때문에 결국 물류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무적 그리고 운영적인 부담이 우리 공급망에 가해졌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 팀에서는 긴급 운영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이 긴급 운영 모드로 우리가 일을 했는데요. 우리 공급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 긴급 운영 모드로 돌아섰습니다. 공급망을 보면서 이 공급망에 있는 모든 리스크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또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우선 공급망을 기준으로 해서 리스크를 분류했습니다. 이게 지역적 리스크 아니면 국가별 리스크,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선적이나 또 영향을 받는 선적의 건수에 관련된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공급망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통제할 수 있는지, 또 이 리스크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 지시 사항을 업데이트를 하고 또 컨틴전시 플랜, 비상 계획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계속해서 우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고 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 긴급 업무를 변화시키는가를 봤습니다. 이 긴급 업무 상황의 목표는 우리가 최대한 코로나 기간에도 서비스를 지속하고 우리 기업의 마일스톤이나 서비스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하고 또 우리 내부 고객들에게 물류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긴급 운영 모드는 스텝 바이 스텝 접근법입니다. 여러 다른 리스크에 대비해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아까도 제가 이제 공급망을 기준으로 리스크를 분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지역과 또 국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비행기가 취소된 것을 파악할 수 있는지 파악을 했고 또 이 국가 내 아니면 국가 간의 물자 이동에 제약이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를 우리가 CDC 업데이트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아니면 각 국가별 도시별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 정보를 확인하면서 어디에 국경이 폐쇄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기반 컨트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전반적인 물류 프로세스를 보면서 이 체크 포인트를 추가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비상 계획에 대해서는 여러 장애 유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특정 상황마다 다른 그런 업무 지시 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어떤 그 리스크에서 이제 그 선적 건수를 우리가 상중하로 리스크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회사 마일스톤이 가장 영향을 받는지를 가지고 이렇게 상중하로 나눴는데요.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물자를 이동하는 것과 관련해서 스케줄, 픽업, 그리고 국가 밖으로 그 물자를 수출하는 것, 그리고 국내로 수입을 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서 그 물자를 수령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긴급 운영 모드의 경우 우리가 사전 스케줄링을 2주 전에 하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결국 프리 스케줄링을 할 때는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물자를 확보를 했습니다. 물류 회사들과 함께 수개월 전부터 프리 스케줄을 잡고 국가별, 지역별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또 백업으로 다른 노선을 짰습니다. 고위험 리스크로부터 오거나 아니면 고위험 국가로 물자가 가야 하는 경우 아니면 그 선적 자체가 고위험 물자인 경우에 그렇게 백업 노선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서 핀란드로 가야 하는데 독일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면 백업 스케줄을 세워서 핀란드로 갈 때 스위스 노선도 백업으로 짰습니다. 아니면 그 백업 국가가 이 지역별 리스크가 높지 않은 지역으로 스케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경이 폐쇄되거나 비행기가 뜨지 않아도 운송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지역별 리스크를 가지고 결국 스케줄을 주 단위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 계획의 일환으로
한 달간의 원자재 공급을 비축하는 대신 이 원자재를 3배 더 많이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원자재 벤더들을 평가를 하면서 정기적으로 납품이 가능한지를 그 원산지별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자재가 생산되고 있는 국가가 국경이 폐쇄됐다. 그래서 고위험 국가로 분류가 됐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의 원자재 안전 그 재고를 더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급 운영 모드로 돌입을 하면서 KPI라든지 아니면 월말 정산이 코로나 기간에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월말 정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재무 비용이 늘어나거나 리드 타임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려고 노력을 했고 또 추가적인 KPI를 설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DB를 구축을 하고 또 활동과 비용을 줄이고 통제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 주간 단위로 이렇게 좌측에 보시다시피 선적 리뷰, 또 이 이벤트 리뷰, 그리고 이런 이벤트 중에 새로운 것들이 있는가, 그래서 선적이 지연되는 이벤트가 있는가를 살펴봤고 그런 지연 사태의 근원을 파악하고 또 이런 새로운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카파를 보충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주간 단위로 우리가 리뷰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이슈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 한 달 안에 이 이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긴급 운영 모드 말로 가면서 이 차트의 오른편에서 보시다시피 우리가 우리 물류 서비스를 정상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캔슬도 없었고 또 추가적인 비용도 없이 원래 정상치대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적인 전략 그리고 또 이제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볼 텐데요.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회사를 의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물류 평가를 전사적으로 해달라고 의뢰를 했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파악을 요청을 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 곳들을 하이라이트 해 주었고 또 리스크가 있는 분야까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컨설팅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을 했고 우리 프로젝트 중에 하나를 또 가속화했습니다. 그 프로젝트 내용은 이 해운을 통해서 이 대형 컨테이너 쇼핑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규제 승인을 받고 또 이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새로운 그 해운 솔루션을 도입하는데 정상적인 절차인데요. 우리가 그 앞단에 뭘 했냐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ROI를 평가를 하고 또 그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검토를 했고 그리고 그 평가 내용상 그 임팩트의 가치가 이 비용이나 운영 측면에서 더 가치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URS를 개발을 하고 DQ, OQ, PQ를 실행을 했고 CTD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이 PQ 내용 중에 이 새로운 해운 노선을 설정을 했는데요. 90일 동안 컨테이너선이 바다에 있게 되고 4만 킬로미터를 운행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해운 컨테이너를 우리가 승인을 해서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 실행에 옮긴 다음에 우리 새로운 컨테이너와 관련해서 여러 장단점이 있었는데요. 일단 장점으로는 우선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을 하면 여러 다른 해운 솔루션이 도입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90일 그리고 4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가장 worst 노선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쇼핑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했고요. 여기에는 이제 새로운 해운 모드가 필요했었고 컨테이너를 이제 해운으로 운행하는 그런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이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재평가를 해야 했는데요.
현재 공급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해운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비용 감소를 실현하는 데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컨테이너가 더 큰 물자량을 옮기기 때문에 원래 프로젝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코스트 리덕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더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그 CMO 사이트로 가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CMO 사이트에서 실행에 옮기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가 이 교훈에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를 사후에 배우고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상호 윈윈 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벤더와 협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다른 그런 운송 용도로 대형 컨테이너를 개발을 했는데요. 이제 그 대형 컨테이너가 우리 벤더 사이트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관용 컨테이너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관 공간을 줄이면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창고나 아니면 CMO 시설에서 핸들링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형 컨테이너를 개발을 했는데 여기에서 결국 선적할 수 있는 물자의 숫자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벤더와 함께 이 프로세스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벤더가 우리에게 와서 그들도 보관 용도로 이 대형 컨테이너를 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규 대형 컨테이너를 도입을 하게 되면 벤더 또한 펠렛 포지션이 우리의 물자를 보관하는데 절반으로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벤더들은 원자재 소싱에 문제가 있었고 또 물류 제약 때문에 공간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은 우리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빈번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좋은 예였는데요. 새로운 그 쇼핑 컨테이너의 개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벤더들 또한 다른 용도로 그 컨테이너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얻은 교훈은 이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업데이트 사항을 체계화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냥 캐주얼하게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 업데이트를 우리의 정기적인 비즈니스 리뷰 미팅에서 검토하고 이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파트너, 클라이언트 그리고 우리 벤더가 윈윈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벤더는 결국 공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클라이언트는 이 보관 비용을 줄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둘 다를 혜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제 발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통찰을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내지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가셨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정말 굉장히 긴 한 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를 극복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백신 그리고 또 잠재적으로 치료제가 곧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내년 2022년에는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언젠가 백신 공급이 2021년에 죄송합니다. 제가 2021년에 백신 공급이 된 것과 관련해서 결국 콜드체인 이슈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래서 우리 업계 외에서도 그런 핫토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챌린지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송 솔루션이 앞으로 더 많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또 물류 서비스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바이오 플러스 인터팩스 2021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십시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님 발표 감사합니다.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지혜롭게 대응한 삼성 바이오에피스의 비상 오퍼레이션 가동 프로세스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그 먼슬리
인시던트 리뷰, 카파 리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놓치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부분 짚어주신 점 굉장히 좋았고요. 또 롱텀 전략으로 해상 운송, shipping validation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 항공 운송뿐만 아니라 해상 운송을 다른 옵션으로 대안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운송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는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엔데믹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언제 닥칠지 모를 위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물류 프로세스 재정립 그리고 업무 파트너들과의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협업이 한층 더 중요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사는 엘프로의 이마누엘 샤퍼님입니다. 엘프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온도 모니터링 기업이고요. 이마누엘 샤퍼님은 엘프로의 키 어카운트 매니지먼트 헤드로 계시고 제약 물류 및 온도 데이터 관리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주제는 바이오 제약 물류의 엔드-투-엔드 온도 모니터링을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럼 임마누엘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All right. So the 엘프로의 발표를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엠마누엘 셰퍼라고 합니다. 엘프로에서 6년째 키 어카운트 매니저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통해 바이오 제약 물류에서의 엔드-투-엔드 온도 모니터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는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드-투-엔드 온도 모니터링의 요구사항 및 도전, 온도 조절 공급 사슬에서 개선된 가시성을 실현하기 위한 옵션, 그리고 진정한 풀 엔드-투-엔드를 서포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및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엘프로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엘프로는 환경 모니터링, 환경 컨디션 모니터링 솔루션의 세계적인 공급 업체입니다. 엘프로는 자체적인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고 또 제약, 바이오텍, 바이오뱅킹, 생명과학 및 헬스케어 업계 위주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엘프로의 솔루션을 통해 제약 제조 회사들에게 의미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고요. 또 그들의 파트너들에게 의약품이 안전하게 잘 처리가 되었다는 확실한 근거, 하드 에비던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콜드체인 하에서 이렇게 잘 제공되었다는 것을 보장해주며 랩에서 환자들까지 전체적인 공급 사슬에서 안전성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솔루션의 피처들은 조건을 측정하고 저장하고 프로파일에 대비해서 조건을 평가하고 이에 대해서 보고를 보내고 추가적으로 일탈, 디비에이션이 일어나면 알람을 보내고 또 데이터를 관리해서 데이터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어서 다른 부분들의 보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엘프로의 솔루션을 통해 전체적인 공급 사슬을 보게 됩니다. R&D에서 환자들에게 직접 약이 제공되는 그 모든 단계까지 포함됩니다. 각기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뭐 제품이라든지 운송 과정, 룸, 장비, 예를 들어서 프리저, 냉장고 같은 그런 부분들까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솔루션은 이런 물체들을 모두 커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에컬로그는 네트워크 내에 있는 룸과 장비를 위한 것이고요. 인디펜던트 레인지는 작은 룸이나 단독의 스탠더론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리베로는 운송 중인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모니터링용입니다. 인트랜식 모니터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뿐만 아니라 우리의 GXP 및 상품 전문가가 컨설팅을 제공해 줍니다. 퀄리피케이션, 매핑,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물론
로깅 디바이스에 대한 디바이스 캘리브레이션 검 교정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 세계 전역에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또 리스트를 보시면 다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또 인증된 파트너들과 함께 각국에서 쉽게 현지 설치 및 유지 보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대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드-투-엔드 가시성의 스코프, 범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 의약품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우 좋은 환경에서 조건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이 제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공급 사슬과 레인에 대한 완전한 가시성 및 통제를 바랍니다. 일반적인 제약업체의 전형적인 공급 사슬을 보면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엔드 투 엔드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같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엔드 투 엔드라는 것은 API 단계에서 환자의 집으로 가는 그 로드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급 사슬에서 갖는 역할과 책임 R&R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품마다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용화되어 팔리는 제품인지 아니면 임상시험용 약일 수도 있고요. 각기 다른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작점과 나의 끝나는 지점이 엔드 투 엔드 관점에서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성을 늘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여러분들께서 시작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단계별로 가시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복잡하고 관리하기 힘든 프로젝트가 될 것입니다. 전체적인 공급 사슬에서 내게 가장 관련 있는 단계는 어떤 것인지 우선 파악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급 사슬 내에서 하이 리스크가 어떤 부분인지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단계들을 내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데이터가 가용 가능한지, 데이터가 어디서 수집이 되는지, 어떻게 수집이 되는지, 어디에서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지, 누가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제3자, 서드 파티가 개입이 되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접근성을 내가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셔야 될 것입니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품의 가시성과 통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완전한 가시성과 통제를 확보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물건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과정들, 루트, 레인, 쉬프먼트, 스톱오버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환경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같이 결합해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화의 흐름, 또 물류 정보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의약품이 안전해서 환자들에게 투여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점은 제품의 안정성, 스테빌리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end-to-end 스테빌리티 어세스먼트, 엔드-투-엔드 안정성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약을 환자에게 건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주요 목표에서 데이터 관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류 가시성에 있어서는 물류 정보를 많이 결합해야 하겠지만 안정성, 가시성을 위해서는 측정 데이터가 오리지널 데이터이고 커럽트 되지 않았고 규제를 준수하고 측정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은 모두 검증을 받았고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측면은 결국 환자의 안전에 대한 것이고 이런 시스템은 풀 데이터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물류적인 측면, 제품의 무결성,
이던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가 바로 핵심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소스는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기 장표에 보셔도 그렇고요. 온도 측정을 하는 데이터 로거가 있고 안정성 정보를 위한 내부 프로파일이 있고요. 또 ERP 시스템이 트래킹 시스템을 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물류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물류 가시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물류 측면에서 그중에 일부 정보를 여기서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대시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창고나 도로에서 운송 중인 그런 물류 상태에 대한 센서를 우리가 위치시켜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또 구체적으로 레인 간 이런 차선 간 비교를 할 수 있고 특정 일탈이 언제 일어나는지 이런 마일스톤을 세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정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어떤 지점, 그 위치를 또 개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물류 분야는 굉장히 잘 발달된 분야이고요. 또 공급 사슬을 물류 데이터의 관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더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음 목표는 end-to-end stability, 이 안정성에 대한 어떤 오버뷰입니다. 여기서는 요구사항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가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무결성, full integrity가 있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데이터 구조를 유지하고 보호해야 됩니다. 또 잘 준수가 되는지, 컴플라이언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모든 툴들도 여러 가지 규제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 개의 공급 사슬에서 확실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퍼즐을 맞추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화물이나 이런 창고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각기 다른 솔루션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고 공통의 DB가 없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단계에 있어서 각각의 개별적인 단계는 완벽하게 모니터링되고 문서화되며 컨셉은 개별적인 단계가 다 괜찮으면 전반적으로 다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체 공급 사슬에 대한 전반적인 뷰를 볼 수 있는 데는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잘 서포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단계 멀티 스텝의 평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전체적인 뷰를 파악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도구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프로 뷰어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솔루션의 메저먼트 롤을 분석해 주는 것이고 로거 등의 추가적인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석, 평가를 할 때 프로필을 제공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물을 처리하는 핸들링 에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스탑을 너무 늦게 눌렀다면 이것을 다시 재평가해서 리포트를 다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스텝 가시성입니다. 여러 shipment나 예를 들어서 창고 웨어하우스 내에서 제품이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등의 이런 여러 프로덕트의 복수의 측정값들과 역할을 결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결합해서 여기 예시에 나와 있듯이 전반적인 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로 톨러런스 안에 들어왔는데 두 번째 시프먼트에서는 일탈이 있었고 그래서 알람이 발동된 예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기 위해서 이 롤을 우리가 결합하게 되었고요. 전체 프로필을 가지고 전체를 다시 리어세스먼트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부분은 이미 이제 첫 번째 부분에서 남은 스테빌리티, 안정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 스테빌리티 버젯, 안정성
예산이 다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단계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멀티 스텝 평가이고 이를 통해서 제품에 대한 안정성의 멀티 스텝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 소프트웨어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데이터 저장소가 이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고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보이실 것입니다. L-Pro Libre Cloud, L-Pro Libre Manager이라고도 부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는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니터링 데이터는 단계별로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오리지널 보안이 확보된 이런 원본 데이터 포맷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추출이나 재포맷된 형태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원본 데이터세트의 완전 무결성을 보장하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분석이 되더라도 정보가 이제 저희가 뭐 결합돼서 뭐 재평가를 하게 될 텐데 그래도 그 원본 데이터, 오리지널 데이터는 항상 바뀌지 않은 형태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렇게 컴플라이언스를 지키는 중앙 DB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온도 조절 이해 관계자들에게 공급 사슬에서 가시성을 확보하게 돼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즉각적인 접근성을 확보했고 또 누군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 DB는 커뮤니케이션 및 프로세스 자동화를 가능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디비에이션, 일탈이 있는 파일이 업로드 되면 지정된 사람이 필요한 어떤 후속 조치, 액티비티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노티피케이션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중앙 DB인 리베로 매니저 같은 경우 24 CFR 파티 레벨 컴플라이언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관련 있는 이런 프로세스를 릴리스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물류에 있어서 두 가지 관점, 물류 가시성과 또 안정성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흥미로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거 인포를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ERP나 트랜스포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결합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순수한 온도 평가 데이터를 쉽멘트 데이터와 결합해서 좀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측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를 통해서 저희가 쉽멘트를 가시화시키고 식별할 수 있고 하단에 있는 유관한 온도 정보와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기반해서 추가적인 애널리틱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용한 데이터에 따라서 그리고 측정된 온도 데이터 로우와 함께 이런 부분들을 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관점, 목표,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공급 사슬의 가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그리고 데이터 가시성과 실시간 데이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바일 IoT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실시간 리얼타임 데이터 로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데이터를 중앙 DB로 전송을 하게 되는데 이는 모바일 IoT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또한 사물 인터넷 IoT를 위해서 설계되었습니다.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여러 그 데이터 볼륨을 위한 것인데요. 로거는 단순히 온도만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습도와 지오 위치, 지리적인 위치를 파악해서 동일한 네트워크로 이 정보를 전송하게 됩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적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기들의 장비들의 운영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앙 DB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대시보드는 완벽한 컨트롤 및 전반적인 오버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각기 다른 룸, 각기 다른 그 트랜스포트 또 엑스커션 또 일탈이 일어나게 되면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통지, 노티피케이션을 보낼 수 있고요. 여기 온도 로우, 템퍼처 로우가 나와 있고 또 운송되는 장소에서의 쉽멘트 상태를 볼 수 있고 이 정보들을 결합해서 어떻게 반응하면 되는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지 파악하게 됩니다.
물론 실시간 모니터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 관점에서도 장점을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많은 장점들을 누릴 수 있는데 주로 전향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화물이나 제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고 일반적인 시스템의 관점에서 데이터가 항상 가용하기 때문에 이는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정확하고 상당히 유의미한 애널리틱스를 할 수 있고 또 리스크 애널리틱스 예를 들어 특정한 레인에서의 리스크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혹은 구체적인 디스트리뷰션 채널에서의 히트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실시간 컨셉을 확장하고 공급 사슬의 몇 가지 단계 그리고 창고 웨어하우스와 다른 어떤 보관 시설, 스토리지 시설을 다 포함한다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의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향후에 어떤 제품이 언제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기술이 좀 더 발전되고 나오면 A에서 B까지 우리가 화물 추적을 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제품의 안정성 프로파일에 따라서 환자에게 안전하게 이 배치를 전달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을 하겠습니다. 공급 사슬에서 엔투엔드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물류 가능성과 안정성, 가시성 간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양쪽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데이터 가용성뿐만 아니라 데이터 무결성, 인테그리티를 보장해야 됩니다. 특히 엔드-투-엔드의 안정성, 스테빌리티 관점에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각기 다른 모니터링 솔루션을 결합할 수 있는 도구를 선택해야 되고요. 룸과 트랜스포트에 있어서 더 그렇고요. 모니터링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데이터 등으로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관련된 데이터 애널리틱스와 어떤 예측적 프리딕티브 애널리틱스를 위한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다른 시스템과 연결해서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됩니다. 엔드-투-엔드 가시성을 늘리기 위해 리얼타임 모니터링 및 지오로케이션 데이터를 통합해서 가시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단계별의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엔드-투-엔드 서플라이 체인의 가시성을 구축할 때도 단계별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예전보다 훨씬 더 쉽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발표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를 화면에서 보시고 혹은 링크인에서 엘프로 글로벌을 찾아주셔도 좋고요. 엔투엔드 온도 모니터링 서플라이 체인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 혹은 또 여러분들의 국가나 지역에 있는 엘프로 직원을 찾아주시고 연락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최대한 도움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마누엘님 발표 감사합니다. 의약품 온도 가시성이 이제는 병원이나 약국 단계까지가 아니라 환자의 집까지 엔드-투-엔드-투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또 온도 모니터링뿐만이 아니라 온도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분석, 평가 등의 그 활용은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매우 상세하게 잘 다뤄주셨고요. 또 다양한 온도 모니터링 방식 그리고 다양한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소개시켜 주셔서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데이터가 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여러분께서 콜드체인 포장지를 써서 운송을 했더라도 온도 데이터가 없다면 정말 무용지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프리젠테이션 중에서 그 로지스틱스 비저빌리티와 스테빌리티 어세스먼트를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짚어주신 부분도 참 도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내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학적 제재 등의 제조, 판매, 관리 규칙 개정안에서 수송 관리 부분이 굉장히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포장재 온도 모니터링 부분이 아주 강화되었는데요. 포장재 외부에서 내부의 온도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되고 온도 데이터 보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세션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줄릭 파마 코리아의 얼완 빌프 대표님입니다. 줄릭 파마는 글로벌 제약 유통 및 헬스케어 솔루션 전문 기업인데요. 얼완 빌프 대표님은 세계적인 소비재 기업 네슬레 코리아에서 대표이사를 지낸 후 2018년부터 줄릭 파마 코리아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는 콜드체인 유통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얼완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Hello and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발표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슬라이드 한 장으로 줄릭 파마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스위스 회사입니다. 192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더 액세스가 높은 헬스케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 1000여 개의 트레이를 가지고 이 임상 실험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의약품 상업화를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 유통 20만 개의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 채널이 자체적으로 있고요. 또 저희가 환자 대상 프로그램도 있고, 또 애널리틱스와 디지털 솔루션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액티비티를 통해서 고객사들이 그들의 환자들을 지원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콜체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콜체인 이 뉴스가 몇 년 동안 사실 안 나오다가 갑자기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서 2020년에 있었던 그런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일부 백신을 국내 회사가 공급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실온에 노출되었다라는 것이 언론으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리콜로 이 제품을 했고, 사실 그 오류가 있는 배치를 접종받았던 그런 국민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질병청에서 이 온도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고, 또 이렇게 보관 유통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백신이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흰 파티클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백신이 폐기가 되었고, 사실 그 도스를 리콜 전에 받은 사람들이 18,000여 명에 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배치상의 오류 때문에 또 일반 국민들이 패닉을 겪게 되었습니다. 13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서 그 사망과 백신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었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패닉을 겪었던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또 여러 문제가 있었고, 이것을 언론에서 보도했었습니다. 콜체인 이슈는 아니었습니다. 온도 이슈 외에도 또 어떤 그런 안전한 환경, 아니면 또 그 유통기한을 또 준수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글로벌화 사회에 살고 있고 또 디지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SNS를 통해서 뉴스가 신속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한국의 위기가 전 세계 언론에 노출되었고 그러면서 환자들 간의 부정적인 그런 심리가 더욱더 발전했습니다. 계속 이제 위기를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대국민 홍보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또 콜체인 유통을 강화를 하게 되었고 또 모든 운송 수단 특히나 약물 배송과 관련해서 기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환자들 또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의사에만 의존을 했는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의료 지식을 보고 있습니다. 구글 검색을 하는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전문가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의료진에게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정보를 확인하고 또 처방전도 온라인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환자들이 의료진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1966년도에 서베이를 실시했었는데 미국인들의 77%가 의료진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66%가 아니라 2019년에는 그 신뢰도가 19%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건 미국의 서베이였고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떤 실수를 우리가 저지르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런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이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만큼 더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신뢰가 더 있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의료 분야에서 특히나 강조되었습니다. 그 재고의 문제 그리고 또 그런 물류의 보안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더 환자들이 의료 시스템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바이오로직스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그 매출이 바이오파마 쪽에서 증가하는 것을 보고 있고 또 물류 쪽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 주체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프라 부분만 보고 또 이제 장비 부분만 보는데요. 그만큼 효율적인 그런 콜체인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여러 다른 측면까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정부 측면에서는 SOP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어떤 그런 안전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사의 경우 엔드투엔드로 품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적인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수송업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진 그리고 약사들의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더 받아야 하고 또 이 장비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가에 대한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경우 또 이런 인식의 제고가 필요합니다. 저희 주릭 파마에서는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소위 이 트러스트 피라미드, 신뢰의 피라미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기반을 구축을 해서 이 품질과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적절한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지만 콜체인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외에 또 갖춰야 하는 빌딩 블럭이 있습니다. 프로세스와 시스템 어떤 툴을 쓰고 있는지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 차원의 전문가들이 이 조직 내에 있어야 하고 이 회사의 이 인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여러 상황을 매니지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의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이 공급망을 관리를 할 때 이 품질을 기하고 또 컴플라이언스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100여 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년에 설립이 된 만큼 그리고 또 저희는 또 우수한 그런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더 혁신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한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간단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만에서 우리가 어떻게 백신을 공급을 했는지를 소개하는 동영상인데요.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You check the timing. How long do I have? So, okay, I'll continue here. 네, 그럼 제 발표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툴을 저희가 사용을 해 왔는지, 또 우리 업무에 적용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패키징에 적용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적정 온도를 관리하기 위한 그런 패키징 기술 솔루션을 도입을 해서 어떠한 운송 수단으로 운반이 되든 간에 일정하게 온도가 유지되도록 하고 있고요. 이지 트래커라는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엔드투엔드 블록체인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플라이 체인 상의 온도를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프로덕트를 이 체인상에서 운반할 때 언제든지 인증이 가능합니다. 이 툴을 저희가 전 지역에 롤아웃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그 체인상의 실무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자일렘이라는 툴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운송되고 있는 운행 중인 트럭이 가시화되고 있고 또 최적의 노선을 짤 수 있고 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신속하게 개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레이닝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결국 어떤 강력한 그러한 의지를 파트너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급망, 콜체인 이런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트럭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손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고객들의 90% 약사, 의료진 등에 다가가는데 우리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건의 그런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약사들 또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환자의 안전을 기할 수 있는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 솔루션에 투자를 해서 데이터 팀을 구성을 했고요. 지난해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캡처해서 이것을 쉽게 시각화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클라이언트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그 단계를 더 뛰어넘어서 머신 러닝과 AI 툴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재고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통합 솔루션을 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매니지먼트 솔루션이 있고요. 고객들 내지는 이제 환자 또 약국, 약사들 또 제약 회사들이 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프로세스를 제조사와 환자 간에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솔루션입니다. 이런 솔루션 외에도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리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사항은 그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만전을 기해서 계속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패키징에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솔루션을 도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인터넷 사정으로 지금 발표가 잠시 이렇게 끊기고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인터넷 사정으로 잠깐 발표를 중단하고요. 다음 세션을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The next presenter is Mr. Chae Yong-jun, team leader of SK Plasma, and he has 에 오셨는데요. 현재는 SK 플라즈마에서 글로벌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전에는 GC 녹십자에서 백신 임상, 인허가, 대관 업무뿐만 아니라 글로벌 물류 및 콜드체인 매니지먼트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온도 보관 의약품의 패키징 및 운송 전략입니다. 팀장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 잘 보이시는 걸 알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K 플라즈마의 최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업계에서 겪었던 이 바이오 의약품의 운송에 관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케이스 스터디,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왔었는지, 이런 걸 좀 공유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의약품을 운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데요. 사실 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가장 외로운 엔티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사고는 발생했고 납품을 해야 되는 파트너나 정부에서는 물건을 받을 수 없다 그러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와 또 확신을 주면서 설득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또 실제로 사고가 나서 이걸 보험이나 아니면 운송사와 다시 얘기를 하면 대부분 거부를 하게 되죠. 이런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면, 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가장 외로운 게 결국은 이 콜드체인 서비스 또는 솔루션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나 솔루션을 선택함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고민의 결과 또는 과정들이 이 슬라이드에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패키징 솔루션, 그리고 어떤 루트를 사용할 것이냐, 또 도중에 계속 등장하게 되는 웨어하우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에 커스텀 클리어런스는 어떻게 진행해야 이 콜드 체인에 대해서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진이 좀 극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저개발 국가나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의약품을 운송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재밌지만 오른쪽 낙타가 메고 가는 이 패키징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광 모듈을 달고 어느 정도 온도 보관을 위한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다 어쨌거나 저희들 보기에는 이런 소중한 약이 또 사람에게 결국은 투여돼야 되는 약이 이런 방식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패킹 솔루션은 저희들 분류가 그렇습니다. 아마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분류를 하겠지만, 저희들은 패시브 패키징, 그리고 패시브 컨테이너, 그리고 액티브 컨테이너, 이 정도로 크게 분류를 하고 이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패시브 패키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싱글 유즈 패키지라고 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더블 레이어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expanded 폴리스티렌으로 된 더블 레이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 쿨런트로 PCM이나 아니면 워터팩 같은 걸 넣은 걸 사용하게 됩니다. 이 패키징이 일단 가성비는 좋고요. 다만 이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살짝 좀 의문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뒤에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시브 패키징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달리 또 팔렛 쉬퍼라는 게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다소 큰 사이즈의 팔렛 위에다가 이 패키징을 얹어서 저희들이 이 안에 로딩만 한다면 포크리프트로 바로바로 떠서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솔루션입니다. 요거의 장점은 그래도 사이즈가 크다 보니 한 패키징 안에 많은 양이 들어갈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요 자체가 좀 비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 패시브 컨테이너도 있습니다. 성능은 훌륭하긴 한데 이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액티브 컨테이너와 달리 이 패시브 컨테이너가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단점이 좀 있는 솔루션입니다. 물론 뭐 제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다른 어떤 사용자들이 아니면 다른 또 어떤 이 패시브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보험이 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겠는데, 최소한 저희들이 조사를 했을 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요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분들께서는 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사용하는 것 중에 액티브 컨테이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나 아니면 또 다른 소재의 배터리를 달고 직접적으로 템퍼러처를 컨트롤하는 장비들인데요. 사이즈에 따라서 팔레트 1개 들어가는 것 또는 뭐 팔레트가 4개가 들어가는 것,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운송에 나설 때는 실제 운송해야 되는 물건의 볼륨에 따라서 적절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저희들은 이런 걸 자주 하다 보니 자체적으로 우리 제품의 디멘션, 그리고 이 컨테이너의 이너 스페이스의 디멘션을 직접 확인하고 또 팔레트의 높이까지도 지정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넣을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게 어쩌다 보면은 이 운송해야 할 물건이 애매하게 한 컨테이너를 넘어갈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2 컨테이너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렌탈 비용이 꽤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까지는 주로 에어로 사용할 때인 거고요. 최근에는 다들 저희들 같이 수출을 실제 하는 회사나 또는 부서에서는 느끼고 있겠지만, 코로나 이후로 운임비가 너무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운임을 낮추기 위해서 해상 운송에 대한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테스트 런을 하면서 그 결과를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중에 왼쪽 편은 리퍼 컨테이너고요. 오른쪽 거는 리퍼 컨테이너 중에서도 젠셋이라는 발전기를 달고 다니는 모델입니다. 이 리퍼 컨테이너를 사용하게 되면 해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 자체가 가진 한계점, 그러니까 배에 싣고 내릴 때는 언플러그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봤던 그 시세이프나 엔바이오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있어서 언플러그 된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은 스스로 자가 발전을 하지만 리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은 그 젠셋이라는 디젤 엔진을 달고 다니는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컨테이너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 스터디한 바로는 이대로 배에 실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는 하지 못했고, 다만 이 컨테이너가 내렸을 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볼리비아에 보낸 적이 있는데, 그 경우에는 칠레에 물건을 내려서 이 젠셋을 달고 다시 볼리비아까지 쭉 운행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트레일러에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가 좋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항만의 야적장에 전기 공급이 원활치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젠셋을 달긴 했는데 왜 달았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아무튼 달고 진행하긴 했었습니다. 이게 그 리퍼 컨테이너와 이 패시브 패키징인 팔레시퍼를 조합해서 하이브리드로 이 운송을 한 케이스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물량을 이 에어로 하다 보니 운송비가 많이 비싸서 해상으로 하는 방법을 계속 고민 중에 있었고, 그리고 해상으로 할 경우에는 리퍼 컨테이너가 가진 한계점, 그러니까 배에 로딩하고 언로딩 할 때, 그리고 배가 트랜스시먼트 할 때, 이게 먼 거리를 갈 때는 배가 한 번씩 갈아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환적항에 들러서 물건이 내렸다가 다시 다른 배를 갈아타게 되죠. 그때마다 언플러그 되는데, 그때 받게 되는 템퍼러처 임팩트에 좀 프로텍션을 하기 위해서 팔렛시퍼 같은 보완적인 패킹 솔루션을 가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는 온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퍼 컨테이너가 직접 읽어드리는 외기 온도 그리고 흡기 온도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튀는 온도들이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뭐 저희들로 치면 부산항에서 한 번 튀고, 또 뭐 파나마 항에서 한 번 튀고, 또 칠레 항에서 한 번 튀고, 이런 식으로 환적할 때마다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당시에 저희는 이 솔루션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보고자 요 팔렛시퍼 외부에다가도 온도계를 여러 개 부착하고, 또 팔렛시퍼 안쪽에다가도 온도계를 여러 개를 부착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튀는 구간에 있어서 팔렛시퍼 외부 온도는 어떻게 읽는지, 또 안쪽은 어떻게 온도가 되는지를
조사를 했고요. 당연히 저기 튀는 구간이 있어서는 온도 임팩트를 받아서 조금씩 변화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이 솔루션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뭐 어떤 식으로든지 좀 보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이라기보다도 패킹 솔루션 업체나 아니면 운송 업체와 함께 같이 고민하고 스터디하고 또 솔루션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루트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저도 예전에 이제 브라질에 아는 분한테 이제 듣고 이런 브라질에 이런 인랜드 운송에 관한 쇼킹한 얘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 제품이나 아니면 의약품에 이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지만, 제가 지금 유튜브를 틀지는 않겠지만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들이 그냥 드리프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고가 나서 드리프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재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들이 재미로 화물차를 굉장히 터프하게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매우 적진 않다라는 게 저희 현지 파트너사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랜드 트랜스포터를 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의미 있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따로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루트를 고민하는 과정 중에 카고 터미널과 그리고 웨어하우스가 있는데요. 저도 한국에 있는 카스 창고나 이런 데를 이제 가봤지만, 어떨 때 보면 이런 이 타막, 그러니까 주기장, 비행기 주기장에 화물들이 나와서 대기하는 것을 보면 온도 보관이 필요 없는 제품은 사실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희들 같이 온도 보관이 필요한 의약품은 저기에 저렇게 놓여져서 대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공항에 또는 또 터미널의 설명을 들어보면 온도 보관인 제품인 경우에는 비행기 타기 바로 직전에 출고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화물 적재가 느려지면 다시 냉장 창고에 들어갔다 나온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좀 불안한 부분이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또 고려하는 부분 중에 루트, 사실 안전하게 물건을 목적지까지 운송하기 위해서는 좋은 루트를 짜야 되기도 한데요. 같은 곳을 보내더라도 어떤 곳을 경유하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도 그 품질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패킹 같은 경우에 패킹 밸리데이션, shipping 밸리데이션 할 때 저희 루트에 대한 것도 shipping 밸리데이션에 넣어서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정된 루트인 경우에는 사실은 잘 안 바꾸는 게 원칙인데, 뭐 실무에서는 사실 뭐 100% 안 바꾼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제 하다 보면 좀 바꾸긴 하는데, 가급적 검증이 된 루트가 있다면 그 루트를 타고 다니는 게 기본입니다. 마지막으로 커스텀 클리어런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이거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해 보기에 노력했는데 사실 가장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개발 국가일수록 이 세관의 이 뭐라 그럴까, 컨시스턴시가 없다는 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는데, 사실 전과 지금의 저희들의 액티비티는 차이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달라고 하는 서류들 자체가 어떨 때는 말도 안 되는 서류가 많다던가.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현재로서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큰 솔루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경험을 통해서 어떤 나라는 어떤 서류를 많이 달라고 하더라 하면 그런 서류를 미리 많이 준비해서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 정도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볼 텐데요. 저희들이 실제로 콜드체인 관점에서 이제 페일류가 있었고 그걸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인천 그리고 두바이 경유해서 그리고 테헤란으로 가는 건이었었고요. 또 ES8도짜리 보관이 필요한 제품이었습니다. 사용된 패키지는 패시브 패키징이고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더블 레이어의 EPS 인슐레이션을 했고, 그리고 쿨란트로는 PCM과 워터를 섞은 겁니다.
사실 뭐 PCM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성능이 이렇게 우수하진 않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적절한 수준의 패킹 솔루션이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초록색 이 그래프가 외기 온도를 읽은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 제품 패키징 안에 있던 온도계 로고의 데이터를 읽은 겁니다. 보시면 외기 온도가 당시 한 10월쯤 됐었는데 외기 온도가 20도 넘어서 그리고 중간에 한번 피크 친 경우에는 거의 30도 가까이 튀고 이랬었습니다. 요 처음에 나타난 이 온도가 올라간 구간은 인천공항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두 번째 올라간 거는 두바이 공항에서 있었던 겁니다. 이 외부 온도의 임팩트에서 실제 제품에 잠시만요. 이 외부 온도의 영향에 의해서 내부 온도가 서서히 오르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이 피크를 치면서 온도가 쭉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이 8도를 넘어선 구간에 있어서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요 구간과 요 구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됐으니 이 공항과 또 뭐 포워더 통해서 해명을 요구했으나 큰 해명을 받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초기에 결국은 저만 외롭다라고 한 부분이 이게 다 이렇게 문을 두드려 봐도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라는 피드백밖에 받을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렇게 온도 데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통 루트 코즈 인베스티게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각 구간별로 뭐 내륙 운송에 대한 트러킹 그리고 스토리지 그리고 뭐 주기장에서의 활동 그리고 두바이 같은 이 환적지에서의 활동 이런 걸 쭉 조사하고 그리고 게싱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뭐 거의 사실 결론이 정해지긴 하는데요. 조사를 하면서 결국은 인천공항에서의 창고에서의 이 관리 소홀과 그리고 두바이 공항에서의 창고에서의 관리 소홀 거의 이 두 가지로 저희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실제 테헤란 공항에서는 온도가 오히려 훨씬 잘 관리가 됐었어요. 아마 거기서는 물동량이 적어서 냉장 창고에 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 이후에 이제 이 프리벤티브 액션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손쉽게는 이제 패킹 솔루션을 조금 더 좋은 걸로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떤 패킹 솔루션이 좋은 게 있다는 걸 몰라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업의 특성상 코스트 이펙티브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좋다고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결론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공항 창고에다가는 창고에 입구하고 출고할 때 사진으로 증빙 자료를 남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공항이 싫어하죠. 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두바이 공항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콧방귀를 끼면서 꺼져줄래 뭐 이 정도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발생한 제품에 대해서 이란 정부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나름 코렉티브 액션이라고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안정성 자료를 제공하고 그리고 심하면은 이제 다시 QC를 현장에서 한다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발생했던 온도 일탈이 그래서 걔를 커버할 수 있느냐 이거는 또 다른 또 과학적인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MKT라고 해서 Mean Kinetic Temperature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쪽에 안정성 시험과 함께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약회사는 의약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정성 시험을 하게 됩니다. 허가받은 온도 외에 추가로 가속 안정성 또는 가혹 안정성, 가혹이라는 것도 빛에 대한 가혹이나 아니면 뭐 산, 또 휴미디티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요. 또 ICH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 대해서 전 세계를 존 1, 2, 3, 4, 4B 이런 식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해당하는 안정성을 실시할 걸 요구하고 있고요.
만약에 남미의 습하고 더운 곳에 간다 이러면 존 4B에 해당하는 안정성 자료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많이 갖춰져 있고 만약에 이런 운송 중에 온도 일탈이 발생하면 이런 거 기준을 한번 대응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받아줄 때도 있고 안 받아줄 때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어필하고 또 설득하고 또 심지어는 압박도 하고 뭐 물건이 이제 이거 없으면 다음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스킬과 네, 뭐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MKT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일단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의약품 보관이나 유통 중에 노출된 온도 변화를 단일화하여서 영향을 평가한 목적으로 이제 활용을 되고요. 그리고 이 MKT의 핵심은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아레니우스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이 반응 속도와 어떤 분자의 분해에 관한 걸 설명한 거고요. 실제 미국 US 파마코피아에서도 이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고 뭐 억셉트한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인지를 하고 있고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로그를 꼭 넣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로그에서 이 인터벌을 잘게 쪼갤수록 아무래도 데이터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의 합을 해서 이게 얼만큼 온도에 임팩트가 있었는지를 구해낸 다음 그걸 가지고 한 번 더 어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주의해야 될 거는 이걸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연히 이 구매자나 아니면 정부의 몫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아니라는 건 보조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원했던 온도보다 올라가면 이렇게 티가 나잖아요. 근데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일탈이 있다고 해서 그 상태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이 온도 콜드 체인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요. 또 의약품은 결국엔 사람이 맞을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온도 보관에 실패해서 그 사람의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콜드 체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 같이 의약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코스트 이펙티브 하지 않으면 그걸 잘 선택할 수 없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는 의약품을 핸들링한다는 책임감도 있고 또 회사를 위해서 이 너무 비싸지 않은 코스트 이펙티브한 솔루션을 찾아내야 된다는 또 책임도 있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긴 한데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거고 또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즐겁게 잘 찾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 제조자이자 어떤 판매자 그리고 이 실제 솔루션을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어떤 콜드체인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용진 팀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례를 기반으로 이야기를 풀어주셔서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온도 이탈이 발생했을 때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도 참 많은데 아주 구체적으로 그 근본 원인 조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시정 및 예방 조치 카파라고 하죠.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다뤄주셔서 관련 담당자분들께 아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로 운송, 항공 운송, 해상 운송, 그다음에 패키징, 패시브, 액티브, 그다음에 하이브리드까지 아주 전체적으로 다 다뤄주셔서 거의 종합 선물 세트를 본 것 같습니다. 소중한 경험 아낌없이 공유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서서 저희 세 번째 연자 얼완 대표님 강의 중에 그 인터넷 연결 상태가 좋지 않아서 발표가 끊긴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연결 상태 때문에 얼완 대표님을 다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 너무 재밌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결이 끊겨서 참 안타까운데요. 얼완 대표님 조만간 아마 나머지 2장 슬라이드가 남았다고 해요. 이 부분 이야기 드리러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 중에 중요한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발표를 들으면서 환자 중심의 그 안전한 의약품 유통을 위해서 유통 공급망에 연결되는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서로의 그 페인 포인트에 대한 공감,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이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요. 또 트러스트 피라미드 부분 보여주시면서 그 GDP 준수, 콜드체인 인프라, 뭐 전문성은 당연히 중요하고 그 마인드셋을 짚어주신 부분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차이가 나니까요. 또 마지막에 최용준 팀장님께서 그 아이스크림과 의약품을 비교해 주셨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정말 녹으면 티가 나지만 의약품은 그렇지 않거든요. 온도 변질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사실 줄릭파마 같은 그런 의약품 유통 기업들이 제약사와 환자 사이에서 행하는 그런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네 분의 연자 발표를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이 세션이 현재 바이오 분야의 콜드체인 물류 트렌드와 솔루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네 분의 연사분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곧이어 엔바이러테이너의 최신 물류 기술 파트 2 세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세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상 바이오 의약품 콜드체인 물류 트렌드와 솔루션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